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포텐 인스타에서 국어가 힘든 이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요, 두 번째는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답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노베이스 학생인 이연주 학생 초대해서 문제점 해결해 보겠습니다. 연주 학생 들어오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3 이연주라고 합니다. 지금 국어 등급이 몇 등급 정도야? 5, 6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5, 6등급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이 뭐였어? 지문 그 문단마다 유기적으로 못 읽고 약간 앞 문단을 버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문을 읽는 것부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 네. 당연히 그러면 문제도 뭔가 의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네. 문학하고 비문학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어려워? 비문학이 약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비문학이 좀 더 어렵다? 네. 사실은 이제 둘 다 어렵긴 한데 네. 근데 비문학이 좀 더 뭔가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느낌. 네. 혹시 오늘 그 공부하던 그 교재라든지 이런 거 가져왔니? 네. 유명한 책들은 다 있네?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3분의 1 정도 좀 본 상태인데, 필기가 너무 예쁘게 돼 있다. 너무 깔끔해. 이거 네가 요약한 거야? 아니면 강의에서 필기를 한 거야? 그대로 따왔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는 건 있잖아. 네. 그 논리 구조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네. 결국은 지문을 읽고 나서 스스로 행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하거든. 네. 근데 지금 지문도 분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당당하다. 아니, 지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지문 분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지금 하루에 순공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한 7시간에서 9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하루에 인강 몇 시간 정도 듣는 것 같아? 풀로 듣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아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치. 배우기만 하고 문제를 전혀 안 푸네? 말짱 꽝이죠. 말짱 꽝이지. 잘 알고 있네. 네. 7대 3. 네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거기서 인강 시간 3시간 넘어가지 말라고. 아니, 네 거도 만드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거야. 인강 시간이 너무 많다.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바뀌지 않아. 그러면 연주 수능 때 몇 등급 받으려고? 3? 3등급이 목표다. 그러려면 일단 네가 먼저 풀어봐야 되겠지? 네. 그러면 한번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자. 네. 자, 어디 보자. 14번은 좋고요. 15번 틀렸고요. 16번 틀렸고요. 7번 맞았고요. 15번에 3번을 골랐는데 왔다 갔다 거린 게 좀 많네. 네. 그러다가 3번을 골랐는데 왜 3번을 고른 거야? 1번은 주관적 판단마다 다른 게 약간 당연하다 생각해서 안 골랐고요. 2번은 의사결정을 국가가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줬어. 주관 개입이 너무 많아. 너의 뇌피셜을 해버린단 말이지. 네.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안에 있다. 글을 읽을 때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읽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17번에 3번을 생각보다 수월하게 골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추론 문제가 나올 때 있는 그대로 갖다가 단어를 쓰기보다는 말을 바꿔가지고 갖다 쓴단 말이야. 방금처럼 풀면 응용은 좀 잘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 너의 문제점이 뭔지 알았으니까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갈 거야. 이 글쓴이의 목적을 파악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우리가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글의 목적을 잡는 방법을 먼저 좀 이야기해 줄게. 이것을 나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줄게. 일단 탑문장이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 되는 문장이 되거든. 그래서 이 탑문장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읽고선 바로 이해가 안 돼.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럼 궁금하기만 하면 안 되겠지.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운 문장이 돼. 그래서 다운 문장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야. 그래서 다운 문장에서
대답을 찾아낸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답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탑 문장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임을 느꼈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기잖아. 다시 말해, 다음 내용을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1문단 봐봐. 여기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겠다. 이게 궁금한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문장 한번 찾아볼까? 짧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 문장. 그렇지. 뭐가 궁금한데? 세 번째 가정이 뭘까요? 좋아. 지금 세 가지 가정이 뭔지 궁금하지?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돼. 아,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다. 그렇지. 기존의 정치학과 어떻게 다른지 그걸 생각해야 되겠지. 이런 탑 문장을 인식해주는 게 첫 번째다. 근데 이런 인식까지는 뭐 금방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식을 해놓고선 다음 문단만 넘어가도 내가 뭘 읽고 있는지 그 목적을 까먹어 버린다는 거야.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세 가지 가정 나오겠지? 기존의 정치학과 달라야 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자. 일단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얘기하고 있지.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다음 내용을 쫙 그냥 무지성으로 읽으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뒤에 내용을 얘기해주겠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줄 거야. 그러면 우린 개념명에서 개념 내용을 먼저 예측을 해줘야 돼.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했어. 초점이 당연히 개인한테 맞춰져 있겠지?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선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 개인으로 삼는다. 그렇지.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라는 게 지금 보이지? 개념명과 개념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 개념명을 보고선 개념 내용을 예측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으로 삼는구나 하고선 넘어가. 그럼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 생각보다 친절히 알려주고 있네요. 친절히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개인주의니까 개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시그마 국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개인의 합. 와우.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현상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개인들의 의사결정의 합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명 뭐 나오니? 경제인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이다. 그 생각 갖고선 한번 읽어봐. 이익을 추구한다. 합리적인 인간이다. 좋아. 경제인간이니까 이익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합리적인 거지. 와. 그러면 우리가 돈 많이 줬는데 이득 못 보면 짜증나죠. 짜증나고 경제적이지 않지, 합리적이지 않지. 그거야. 경제인간이니까 조금 주고선 많이 얻으려고 한다. 가성비 추구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어떤 문장이 보일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한다. 비용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한다가 이제 눈에 띄지. 경제인간이니까 경제적인 걸 추구하는 거야. 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다는 거 인식될까? 네.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을 다 개별적으로 봐버리면 다 외워야 될 걸로 보이고 되게 불친절해 보여.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나는 글들은 다 연결돼 있고 같은 말을 반복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 자, 세 번째 가정도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장은 핵심적인 단어 한번 뽑아볼까? 교환행위. 좋아. 정치도 마찬가지로 교환행위로 본다 이거야. 경제시장에서 우리 교환하죠. 아이폰 120만 원 한다고 치자고. 그럼 120만 원 주고선 아이폰을 받는 거잖아. 네. 그럼 교환을 한 거죠. 120만 원이라는 돈하고 그리고 아이폰을 교환을 한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보지 않으면 교환하겠어? 아니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봐.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오케이, 굿. 정치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학과 다른 점 세 가지 가정 다 찾았지? 이렇게 지금 탑 문장에 대해서 대답이 다 나왔잖아. 그렇다면 새로운 탑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궁금한 점 한번 찾아볼까? 보통 그 궁금한 점은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뭘까요? 좋아. 와우. 사회적 문제가 뭔지 모르지. 그럼 궁금해야 돼. 탑 문장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뭘 찾아야 돼? 이 사회적 문제가 뭔지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을 얘기해주네? 이게 뭔지 아니? 아니요. 모르잖아. 그럼 이것도 궁금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얘 왜 제시된 거야? 자, 제시된 이유가 뭐야?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그렇지. 그럼 한번 읽어봐.
사회적 문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중위 투표자 정리 모형이 뭔지 처분이 한번 생각해봐. 뭐가 문제일까? 마지막 문장이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결과? 반민주적인. 반민주적인 결과, 사회적 문제가 되겠지. 근데 반민주적인 결과가 왜 일어나? 중위 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잖아? 중위 투표자가 뭘까요? 중위 투표자라고 하잖아.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 전체의 분포 한가운데 위치한 유권자라. 그럼 어디다 투표하겠어? 중간에다 투표하는 거야. 그래서 중위 투표자. 그렇지. 중간에 위치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는 첫 번째 가정. 그 다음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에 가까운 공약을 제시한 정치인한테 투표를 해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네가 정치인 입장이 돼봐. 공약 어떤 식으로 제시할 거야? 사람들한테 맞춤으로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많아? 종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디에 많이 분포가 돼 있어? 저기 제일 높은 꼭. 네, 거기. 중간에 많죠. 이해돼요? 자기가 승리하려면 사람들 많은 쪽에다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나 B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이 반영돼야 한대. 안 돼요. 그럼 민주적이야? 아니요. 그래서 반민주적이라는 거예요. 와. 사회적 문제인 거지.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중위 투표자 모형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다른 모형이라고 했지? 그러면 다른 모형이 나올 건데 무엇에 대한 모형이야? 사회적 문제를. 오케이, 좋아. 안 까먹었네? 자, 그럼 찾아봐야 되겠지.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 집단에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그렇지. 누구 입장만 고려를 해버려?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 집단에만. 자,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이 반영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겠지. 일부 입장만 반영되겠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네. 자, 지금 앞에 문단하고 공통점 느껴질까? 네, 너무 느껴져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지? 아까도 A랑 B랑 C가 있었잖아요. 근데 C에만 집중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A랑 B가 서운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 그거야. 그래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잘했어. 그렇게 읽어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무지 모형이 뭔지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읽어볼까?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지. 정보 습득하는 비용이 큰 거야. 비용이 편익보다 크니까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 거지. 이게 이제 합리적 무지 모형이 되겠지. 지금 탑에 대해서 다운들을 다 제시했지? 사회적 문제도 제시했고 모형도 2가지 제시했어. 그러면 새로운 탑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 뷰캐넌 입장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일단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라고 했는데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가 뭐야? 일부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상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부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문제점, 그 원인과 해결책을 헌법제도에서 찾는다는 거지. 그럼 헌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얘기해주는 이유는 이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찾아볼까? 자, 힌트를 줄게요. 지금 이 괄호친 부분을 재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제정된 헌법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합의한대. 이거는 전체적인 이익이 반영될까? 아니면 일부의 이익이 반영될까? 일부. 왜지? 특정 목적을 위한 거니까 일부가 아닐까. 그렇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제시한 정책이잖아. 그럼 특정 사람들만 이득을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일부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일부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것과 달리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 대비가 되지?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게 왜 모든 이에게 편익을 주는 거지? 저기 있다.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었대요. 추상적이지만 이 부분도 대답이 될 수는 있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한 근거를 찾으면 헌법을 만드는 과정 한번 보면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 그럼 이익 반영돼 안 돼? 안 돼요. 이익이 반영이 안 되지.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5번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번 선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 정치시장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가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지문의 핵심 흐름이야. 이게 인지가 돼야 돼. 이거는 바로 지문 보지도 않고선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이거를 위치 파악하고 있으면 시간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 지문 핵심물은 먼저 잡아보자. 1문단에서 우리 궁금했던 거 탑 문장이 뭐였지? 세 가지 가정. 뭐였지? 세 가지 가정이? 방법론적 개인주의. 오케이, 좋아. 그럼 기준이 개인. 개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그렇지. 기준이 국가가 돼버리지 이거는. 이걸 틀리다니? 이걸 네가 이제 틀리게 된 그 경위를 평소에 공부할 때 써두면 좋아. 처음에 일단 1문단에서 추상적인 문장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가정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념명과 개념 내용을 별도로 생각했다. 그 두 가지만 해결돼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자, 그 다음 16번 갈게. A를 적용해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A를 적용해야 된다. A 보면요, 중위 투표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네. 중위 투표자가 뭐야?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가 한가운데 위치한 유권자. 오케이. 자, 그러면 L, M, A, E, R 중에 어떤 거야? M. M이 중위 투표자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선호 체계에서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한 정치인에게 투표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기 보자고. 갑은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이래.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갑 되겠고요. 을은 R 성향인 B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 B는 을 쪽의 입장이 되겠네. 자, 그러면 선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2번 보면요. 자,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M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갑이 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을 비교하고 있네요. M하고 B를 비교하는 거네. 이 종 모양을 보면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 M. 그럼 누가 더 승리 가능성이 높겠어? M. M. 당선 가능성이 갑이 더 높겠죠.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지. 자, 그러면 3번.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R 성향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B 쪽에 투표한다는 얘기네?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한번 찾아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한대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보자. 지금 A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정치 성향 M이야, B야? M. M 되겠지. 그러면 누구한테 투표해? M한테 투표하겠지. 즉 갑한테 투표하겠지. 근데 뭐래? 을. 답 3번 되겠죠. 자, 지금까지 봤는데 너의 이해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연주가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보는 거야. 오늘 배운 거에서 핵심은 두 가지야. 첫 번째, 탑 문장 찾는 거. 그래서 다운 찾아내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명에서 어떻게 한다? 개념 내용을 예측한다.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이 지문에서 뭐가 탑 내용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첫 번째 가정이 나와요. 반법론적 개인주의라고 써 있는데 개념에서 개인주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개인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들의 집합이래요. 이거 완전 이거를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뭐가 개인들의 집합체죠? 뭐가 개인들의 집합체냐면요. 그럼 그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 국가. 그렇지, 국가지. 개인들이 합쳐진 거라고. 좋아.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거 뭐야? 가정이요. 다음 가정은 경제인간입니다. 경제적이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경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경제적이라고 하면 비용이 커, 편익이 커? 편익. 편익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럼 어디에 밑줄? 여기. 좋아요. 편익을 극대화하겠죠. 마지막 가정은 교환행위라고 봅니다. 뭐를? 정치적 활동. 그렇지. 정치적 활동도 교환행위다. 교환행위다. 경제랑 똑같이. 다음을 보면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대요. 그럼 경제학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영향 미치니? 아니요. 안 미치지. 거래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정치학은? 정치학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렇지. 그게 차이점이지. 그럼 15번 한번 풀어줄래요? 일단 1번을 보면 효용은 정치인 각자의 주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죠. 효용 얘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 뭘 얘기한 문단이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개념명으로. 경제인간. 경제인간. 경제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줘. 효용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한대.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건데 다시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했지. 그러면 기준점이 개인. 개인이 되는 거지. 좋아. 그 얘기하는 부분 찾아봐.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 단위가 개인이다 이거지. 단위가 국가라는 말이 없어요. 개인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와. 오늘 탑다운 독해법으로 한번 배워가지고 독해를 해봤는데 소감이 어때? 평소에는 그냥 지문을 예측하면서 읽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그랬는데 예측하면서 읽으니까 약간 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라서 길이 있는 느낌? 또 답 찾는 것도 약간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딱 두 가지만 가져가자. 하나, 탑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포괄적인 문장이다. 포괄적인.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겠지? 그럼 궁금증을 다운 문장으로서 해결을 해준다. 두 번째 오늘 배운 거 개념명에서 내용을 예측한다. 그 두 가지만 가져가도록 하자. 국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는 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려준 것들은 오늘 하지 않으면 다 까먹는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꼭 적용을 해보는 거야. 지금 갖고 있는 교재들 있지. 간슬개라든지 강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무거나 네가 골라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야. 풀었던 것도 상관없어.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